아주 높은 확률로 확실한 거는 뭐냐? 또 한 번의 2차 하락은 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2차 하락의 폭 또한 최소 10에서 많게는 30%.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지표들을 봤을 때 정말 이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두 번째 지금 데드캣 바운스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요 이후로는 완만한 하락보다는 저는 급격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대표님이 언제나 하락을 얘기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네. 이제 특정 시기에는 상승과 하락을 얘기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하락을 얘기하고 계셨잖아요. 이제 대세는 항상 하락을 얘기하고 있죠. 네. 근데 지금 요즘 뉴스 기사를 보면 네. 대표님이 괜찮을까 네. 그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네. 서울 집값이 전고점 95%까지 회복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네. 정말인지 요즘 뭐 서울 집값 뭐 16주 연속 뭐 몇 주 연속 뭐 상승 뭐 이런 기사 계속 나오던데 그리고 뭐 강남 상구 같은 데는 전고점을 돌파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이런 기사들 사실인지랑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시장 집값 어떻게 되나요? 이제 벌써 7월 중순이니까요. 네. 제가 이제 2024년 부동산 시장 전망을 제가 상중하저라고 제가 전망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상반기는 괜찮겠지만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좀 힘들어질 수 있다. 네. 이렇게 전망을 제가 한 바가 있고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거는 통계를 어떤 데이터를 보느냐에 따라서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네. 자, 여기 보시면 KB 부동산 지수 통계 데이터로는 네. 2022년 7월 달부터 이제 하락이 시작이 됐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2022년 6월 달까지가 이제 고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7월 달부터 이제 지금까지의 24년 7월 달까지의 매매가 증감률 데이터입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용산구가 2% 떨어졌죠? 그러니까 고점 대비 지금 2% 정도밖에 안 떨어진 거죠. 그다음 서초구나 강남구나 여기는 한 3에서 4% 정도. 근데 이제 보시면 관악구나 금천구나 구로구나 외곽 쪽 있죠. 강서구나 특히 도봉구나 노원구 이런 지역들은 아직까지도 거의 20% 하락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자, 이거는 이제 데이터 출처에 따라 너무 다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한국 부동산은 통계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한국 부동산은 통계 데이터로 보면 언제부터 하락을 했냐면 22년 1월 달부터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1월 달로 한번 바꿔서 데이터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보시면 이걸 보시면 서초구는 0.3%밖에 안 떨어졌죠. 그러니까 서초구는 거의 전고점을 다 회복을 한 거죠. 네, 강남구나 송파구도 한 3% 정도 하락한 걸로 나오고 있고 성동도 2% 하락. 그런데 외곽 지역을 보시면 노원구나 도봉구나 은평구나 강서구나 이런 외곽 지역을 보면은 여전히 10에서 20% 가까이 떨어진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는 대부분 이제 KB부동산 데이터나 한국부동산은 통계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듣고 보면 거의 지금 전고점 회복을 한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사람들의 심리 좀 어떤 거? 요즘에는 사람들이 다시 또 집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방문하고 네. 한다고 하던데. 네, 난리죠. 요즘 언론 보면 완전 난리죠. 네. 네. 최근 가격 흐름을 한번 보시면 네. 자, 이제 요게 이제 현재 서울의 네. 부동산 시장 상황을 이제 확연하게 이제 보여주는 차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요게 이제 그 매매 수급과 전세 수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요 매매 수급이 2023년에 고점이 47 정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냐면은 64예요. 그러니까 23년보다 24년이 훨씬 더 지금 뜨겁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 다시 또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럼 지금 집값이 오른 이유는 뭐고 지금 그럼 수도권 집값이 바닥 따지고 상승으로 들어선 거라고 판단해도 되는 걸까요? 자, 이 부분을 일단 말씀을 드리면 상반기에 왜 이렇게 올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신세가 특례가 시작이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신세가 특례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시장이 이렇게 뜨겁게 달아오르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하게는 신세가 특례가 시작된 2월 달부터 상승이 시작됐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신세가 특례가 어떻게 보면 마중물 역할을 한 거죠. 부동산 얼어붙어 있던 부동산 시장에.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굉장히 뜨겁게 달아올랐던 거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입주 물량에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제가 차트로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뭐냐면 요게 이제 서울의 분기별 입주 물량입니다. 자, 그런데 2024년 1분기 그 다음에 24년 2분기, 그 다음에 24년 3분기 이렇게 3분기 연속 입주 물량이 5,000세대가 안 되는 거는 2010년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에요. 24년 1분기, 2분기, 3분기는 입주 물량이 너무 작았던 거죠. 그러니까 공급이 아주 작은 상태인데 정부가 또다시 신세가 특례 정책을 하니까 굉장히 시장이 뜨겁게 달아올랐던 거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가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 반등이 나타난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지금 상황은 어떠냐? 이거를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마치 지금 막 모든 지역이 다 지금 올라가고 있고 이 상승이 막 외곽으로 막 퍼지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중저가 아파트도 막 오른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데이터는 완전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제가 방송에서도 제가 몇 번 말씀 좀 드린 적이 있지만 대한민국 현재 부동산 통계에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일단 시세 반영을 제때 못한다는 거죠. 이게 한국 부동산을 기준으로는 두세 달, 그 다음에 KB 데이터 기준으로는 한 6개월 정도 느려요. 자, 이게 왜 그런지를 제가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먼저 KB 부동산 통계 데이터를 볼 거고요. 얘를 주간으로 해서 서울 평균이 언제부터 올랐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언제부터 올랐죠? 요 KB 부동산 기준으로는 5월 20일부터 이제 올랐습니다. 그래서 5월 말부터 지금 평균 매매가가 상승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2월 달부터 올랐거든요. 자, 그 다음에 한국 부동산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 조금 더 빠르죠? 네, 3월 달부터 지금 올라간 걸로 나와요. 3월 25일부터. 근데 이거를 실거래가를 이제 바로바로 반영을 해서 저희가 리치고 AI 시세라는 걸 저희가 만들었는데 이걸 보면은 2월 달부터 바로 올랐죠? 2월, 3월, 4월 달 오르고 5월 달부터 상승세가 약해지던 6월 달에는 지금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실거래가를 빠르게 반영한 이 AI 시세로 봤을 때는 5월 달부터 좀 이상해지고 있다. 네. 그래서 자, 5월 달부터 데이터를 볼게요. 자, 그러면 5월 달 이후로 지금 여전히 오르고 있는 곳도 있죠? 네. 서초구 지금 1.2% 올랐고요. 강남, 송파, 강동, 관악 요 남쪽 지역 그다음 성동구, 동대문구 요쪽은 여전히 지금도 아직도 오르고 있어요. 자, 근데 요 외곽 지역 중랑구,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그다음에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이런 데는 어떻죠?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도 마찬가지예요. 인천이나 경기도도 5월 달서부터는 다시 하락하고 있는 지역들이 꽤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 이게 이제 정확한 팩트인 거죠. 그러면 이제 데이터로 얘기하시는 대표님은 올해 상반기 상승을 예측하셨나요? 네, 상중하저라고 제가 네. 전망을 했었죠. 네. 네, 제가 여러 매체에서도 얘기했고 제가 23년 연말에 부동산 전망 유료 강의를 할 때도 제가 상중하저라고 전망을 했었죠. 하지만 지금 이 상승세가 하반기에는 이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시네요.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드물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먼저 공급 물량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24년 상반기에 상승을 끌었던 주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 역사적으로 가장 작은 입주 물량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입주 물량이 너무 작죠. 자, 근데 4분기부터는 어떻게 돼요? 늘어나네요. 4분기, 그다음 내년 1분기, 2분기 네. 까지는 입주 물량이 어떻죠? 다시 꽤 많죠. 자, 그리고 저는 이게 왜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냐면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3분기 이렇게 연속으로 입주 물량이 5천 채가 안 된 거는 지금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자, 그러면 전세가 어떻게 될까요? 공급이 작으니까 전세가 엄청나게 좋아야 되겠죠. 상승이. 그렇죠. 자,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를 이때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면 2011년 요때 2012년에도 1분기, 2분기 잠깐 작았고 3분기는 아주 컸고요. 자, 이럴 때랑 지금 최근을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서울에 그렇게 입주 물량이 좀 작았을 때의 전세 수급이 이제 보시면 130, 140, 160, 170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3분기 연속으로 입주 물량이 지금 가장 작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수급이 이때보다 별로 높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 하에서도 전세 수급이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160, 170이 돼야 되는데 130대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지금 4분기부터는 어떻게 되죠? 4분기부터는 공급 물량이 엄청 많이 늘어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세 수급이 아마 4분기 정도 되면은 지금보다는 좀 더 내려가게 될 거고, 그리고 또 하반기 시장을 제가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작년에 이제 2023년에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42조 정도를 풀었어요. 그리고 이 효과가 언제까지 갔냐면 8월 중순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9월 말부터는 안 좋아졌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 3분기 가까이 갔던 거죠, 효과가. 그러면 이번에도 신생아 특례 한 27조 정도 되는데 요거를 지금 풀어서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건데 요 효과가 저는 한 8월 달에서 9월 달 정도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스트레스 DSR이 올해 7월에서 지금 9월로 연기가 됐죠, 긴박하게.
그래서 스트레스 DSR이 이제 9월 달부터 시행이 되면은 1차보다는 이제 스트레스 DSR 2차가 확실한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유동성이 어느 정도 제한이 될 거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원래는 상중하자. 그래서 한 7월 달 정도부터 원래는 스트레스 DSR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 제가 상중하자는 말씀을 드렸던 건데 스트레스 DSR 뒤로 미뤘잖아요, 2달. 그래서 한 9월 정도부터 저는 시장의 변곡점이 다시 발생을 하게 될 거다.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특히 강남 상부가 많이 올랐던데 네. 왜 강남 상부가 특히 더 많이 오른 거죠? 아, 네. 이 부분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자산의 격차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대출을 안 해줬다는 거죠. 코로나 시기에. 그래서, 아까도 데이터 보셨지만 굉장히 많이 하락한 지역이 노도강이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 시기에 영끌을 가장 많이 한 데가 노도강이었잖아요. 근데 코로나 시기에 15억 이상 아파트는 대출을 하나도 안 해줬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강남구나 서초구나 송파구 15억 이상 고가 아파트가 많은 시장은 아무도 대출 끼고 사지 않은 거죠. 그 버블의 시기에.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지금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시장이 여전히 잘 버티고는 있지만 이 부분도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지금 거의 국면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 강남 상부에 있는 분들은 지금 정고점을 거의 회복하신 분들이 꽤 많을 텐데 그분들은 지금 집을 팔아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거는 각자의 재산이 걸려있는 문제니까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뭐 제가 데이터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강남의 지금 아파트가 얼마나 지금 거품이 껴있고 어느 정도 하락이 가능한지를 제가 데이터에 기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요게 이제 서울의 강남구의 이제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를 한 채 사는데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부담스럽지 않은지를 사람들의 소득, 그다음에 주택 담보대출 금리, 주택 가격 이 세 가지가 들어가서 만들어진 데이터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금리가 터지기 전이 이제 667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는 671이에요. 평균이 524고 저점은 320 정도 됩니다. 320이면은 지금보다 2배 이상이죠? 네, 이걸 놓고 보면은 현재 금리와 현재 사람들의 소득이 어느 정도 동일한 조건이다라면 거의 50% 하락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저점까지 떨어진다라면 그리고 524 정도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한 150 정도 차이 나죠. 150 정도 차이 나는 거는 한 20% 정도. 그래서 한 20에서 50% 정도의 고평가가 되어 있는 거고 소득이 조금 올라가고 금리도 조금 내려간다는 걸 감안을 하더라도 한 10에서 30% 정도는 하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어쨌든 집값에 영향을 주는 뭐 여러 가지 변수 중에서 또 하나가 금리랑 소득도 있는데 금리 같은 경우 어쨌든 올해 하반기에는 미국 연준에서도 뭐 몇 번을 할지 모르지만 인하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내년도 뭐 인하를 생각하고 있을 텐데 한국도 한국은행에서 인하를 하겠죠. 그럼 당연히 부동산 시장의 대출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증폭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소득도 요즘 수출이 잘 되고 있다 보니까 뭐 다른 모든 기업은 그런 건 아니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 성과금도 지금 엄청 많이 주고 대기업들 그런데 연봉이 오르니까 이 소득 많은 사람들이 제가 들으니까 삼성전자에 이제 커플이 이제 부부가 같이 살면 이제 그분들이 연차가 좀 쌓이고 하면 둘이 합치면 연봉이 거의 3억 가까이 된다. 세금 내고 몇 년 모으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서울에 집을 살 수 있는 것들이 여건이 만들어지니까 집값을 좀 위로 올릴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는 거는 부동산 시장의 호재가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무조건 올라가느냐. 모든 지역이. 그거는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제 보시면 요게 이제 한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예요. 요게. 보시는 것처럼 금리가 터지기 전이 2008년 10월 달 딱 금리가 터졌어요. 요때가 8% 정도 됐습니다. 담보대출 금리가. 그리고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 떨어졌던 2013년 말 정도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77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8%에서 3.77까지 떨어진 거니까 반토막 이상 떨어진 거였거든요. 금리가. 그러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반으로 떨어지면 어때요? 당연히 주택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는 게 맞겠죠. 그런데 지방은 올랐습니다. 그런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못 올랐어요. 그 차이를 불러온 게 뭘까요? 서울 집값이 비쌌나요? 네, 맞습니다. 서울의 집값은 어떤 PIR이나 소득 대비 아파트 가격이나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너무나도 고평가되어 있었고 지방은 저평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가 떨어져도 서울이나 주요 수도권 내렸던 거고 지방은 올랐던 거죠. 저기 2010년대 초반인 건가요? 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지금은 역사상 기준금리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가장 가까운 시기예요. 요 주황색이 기준금리거든요. 굉장히 가깝죠. 자,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동안 한국은 금리를 못 올렸죠. 연결했죠. 부채 문제 때문에. 자, 근데 미국이 여기서 금리를 몇 번이나 내릴까요? 자, 예를 들어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뭐 한 4.5%까지 내렸어요. 그렇다고 한국이 금리를 왕창 내릴 수 있을까요? 많은 이제 그루들이, 전 세계 최고의 그루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예전에 이제 저금리 시대는 완전히 잊어라.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지금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 되면은 부동산 시장 다시 좋아지고 이런 환상에 빠져 있는 거죠. 자, 이거를, 제가 단적으로 이제 보여드리는 뭐냐면, 지난 한 코로나 이제 버블 때까지, 이때 부동산 시장과 22년부터의 부동산 시장이 완전 다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보통 우리가 말로 가스라이팅 되어 있다고 하죠. 굉장히 오래된 이런 부동산 시장 상승에 가스라이팅 되어 있던 겁니다. 자, 뭐냐면, 왜 부동산이 대세 상승이 오기 힘드냐? 그 굉장히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자, 모든 투자에는 절대 기준이 있죠. 네, 절대 권력자가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 바로 은행의 이자예요. 자, 만약에 은행에서 내가 돈을 맡기면 이자를 10% 줘요. 네. 주식 투자 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죠. 부동산 투자 하겠죠. 안 하시겠죠. 네. 왜 안 하시죠? 확정 이자가 높으니까. 그렇죠. 자, 모든 투자는 기본적으로 리스크를 안고, 즉 원금 손실의 가능성을 안고 내가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은행 이자는 어때요? 원금이 보존되죠. 그렇죠. 손해볼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거나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투자를 하더라도 지금 은행의 이자와 그 투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비교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자, 그게 이제 요 차트인데요. 자, 보시면 요 파란색이 요게 한국의 예금 금리입니다. 자, 근데 보시는 것처럼 2015년부터 2022년 초까지는 은행의 예금 금리가 2%도 안 됐어요. 2%가 안 됐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요 ROI라고 해서 서울에 월세를 껴서 아파트를 샀을 때 투자 수익률, 얘는 요 빨간색인데 은행 이자보다 항상 높았죠? 그러다 보니까 요 뒤에 막대 그래프가 항상 초록색이었죠. 즉 은행에 예금하는 것보다 네. 2015년부터 2021년까지는 부동산 투자하는 게 더 괜찮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요게 2022년부터는 완전히 시장이 바뀌었죠? 누가 더 높아요? 은행의 예금 이자가 서울에 지금 월세 수익률이 2%도 안 돼요. 월세 수익률이 2%가 안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서울의 월세 대비해서 매매가가 엄청나게 고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이 지금 다시 대세상승을 할 거라고 착각을 하느냐? 자, 부동산 시장이 너무나도 이제 위험한 국면에 2022년 하반기에 들어갔으니까 이걸 이대로 놔뒀으면 진짜 큰일 났을 거거든요. 지금 안 그래도 위험한 뭐 중소형 증권사, 그 다음에 저축은행, 그 다음에 건설사 이런 데들 완전 폭망했을 거예요. 근데 그대로 두면 안 되니까 어떠한 정책을 펼쳤어야 됐고, 그래서 신생아 특례라고 하는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없던, 자, 그래서 특례 보금자리론을 해주니까 은행 금리가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낮아지겠죠. 자, 은행 금리가 낮아지면 이 주택구입부담지수가 이 311인 주택구입보다 얼마나 더 이만큼 낮아지는 효과가 있겠죠. 당장은.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사는 거죠. 네. 그리고 사람들이 사면서 매수가 올라오니까 다시 또 간다. 네. 근데 이게 본질적으로 워낙 비싸다 보니까 오래 못 가고 다시 꺼졌는데 작년 9월, 10월서부터 다시 꺼졌는데 또다시 이거를 신세 같은 거가 또 불을 지피고 거기에 플러스 역사적으로 가장 작은 분기별로 5천 세대가 안 되는 가장 작은 입주 물량이 들어오면서 네. 지금의 상승세가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지금 집값 상승 얘기하시는 전문가분들이 꽤 많아졌잖아요. 근데 꽤 많아진 게 아니고요. 네. 이제 시장을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최근 몇 년간은 상승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맨날 상승 얘기하고, 저를 포함해서 하락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계속 하락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요즘 뭐가 달라진 거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구장창 상승만 얘기했던 분들이 네. 힘이 많이 이게 욕을 먹으니까. 뭐도 요즘에는 기운이 네. 다시 살아나고 근데 요즘 이제 막 기운이 살아나고 있죠. 그거 봐라. 부동산은 지금 버티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한번 9월, 10월서부터 한번 보시죠. 아마 저는 분위기가 많이 바뀔 거라고 보고 있고. 네. 아니, 데이터를 보면 명확해요. 정책 효과는 끝나가고, 스트레스 DSR 시행되고, 또 뭐가 있어요? 입주 물량이 올해 4분기부터는 상당히 많이 늘어난다니까요. 그럼 만약에 대표님 전망이 틀린다면 뭐 때문에 틀릴까요? 뭐 때문에 달라질 수 있을까요? 뭐 트럼프 때문에 이러나? 트럼프가 지금 또 뭐 경제를 또 미국 경제를 또 엄청나게 또 좋게 하겠다 뭐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뭐 사실 저는 트럼프는 한국 경제에
우호적인 측면보다는 저는 부정적인 측면이 훨씬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글쎄요, 뭐가 있을까요? 저도 궁금하네요. 더 이상 여기서 오르기 힘들다고 보시는 입장인 것 같네요. 네,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이제 에너지 자체가 거의 이제 한 9월 정도 되면 소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서울 주택 구입 가격 집값이 많이 비싸다는 거겠죠? 네, 이런 거죠. 우리가 미래를 예측한다라는 건 뭐냐면 저는 그렇게 이 데이터라는 총을 가지고 이 미래라는 이 사냥감을 제가 잡는 거죠. 네. 근데 이 사냥감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뭐 1월 3일 부동산 대책, 뭐 신생아 특례, 뭐 스트레스 DSR 연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전망이 달라질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저한테 아니 뭐 상중하자라 그러더니 7월 1일 날 바로 그냥 하락 안 한다고 저한테 아니 틀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만약에 이제 올해 연말까지 지금의 상승세가 유지가 된다. 유지된다면? 사과 방송 해야죠. 사과 방송 하고 김기훈이 뭘 놓쳤는지 올해 연말까지 상승하면 네. 이제 그때는 대표님도 틀린 걸 인정해야 되는 틀린 거고. 거 인정해야죠. 네, 올해 연말까지 계속 상승하면. 그럼 올해 하반기 매매랑 전세는 지금 이제 하락을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가 전부 다 하락을 하지는 않겠지만 입주 물량이 좀 많은 강동구나 일부 이런 지역들은 공급 물량이 꽤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쪽 지역은 전세가도 하락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 매매가도 이제 상승세를 멈추고 다시 이제 하락세로 돌아설 다시 거라고. 하락세라면 서울에서는 모든 구가 해당되는 거의 거예요? 대부분의 지역이 저는 하락세로 돌아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하락세는 뭐 언제까지 이어지는 하락세인 거죠? 글쎄요. 그건 뭐 그 누구도 알 수 없겠죠. 네. 근데 아주 높은 확률로 확실한 거는 뭐냐. 또 한 번의 2차 하락은 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2차 하락의 폭 또한 최소 10에서 많게는 30%. 네. 여기에 혹시라도 뭔가 경제적인 지금 충격까지 같이 온다라면 더 큰 하락이 올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이 하락이 완만한 하락이 될 거냐, 급격한 하락이 될 거냐는 여러 가지 변수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이 전문가조차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변동성이 좀 심한 것 같은데 이런 극심한 변동성의 원인은 정부의 정책 때문인 건가요? 원래 집값이 이렇게 급하게 올랐다가 급하게 떨어졌다가 또 다시 급하게 이런 적이 오르고 이러나요? 없었어요.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일단 네. 첫째, 저는 김 작가님도 저는 한몫 한몫하셨다. 왜냐면 유튜브에 그렇죠. 왜냐면 이제 2000 정보가 확 그렇죠. 퍼지니까. 정보가 이제 너무나도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 보면 대한민국 부동산 전문가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네, 다 그냥 부동산은 거의 다 전문가분들이 너무 많으시고 근데 발단은 뭐였냐면 코로나였습니다. 코로나. 지금의 이런 엄청난 이런 변동성 장세의 최초의 발단은 코로나였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극단적으로 금리를 낮췄죠. 그리고 유동성 풀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유동성이 들어오면서 서울이고 지방이고 할 거 없이 모든 지역이 미친 듯이 다 뜨겁게 달아올랐던 거죠. 근데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금리가 이제 꽤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동시 폭락이 한번 왔다가 근데 여기에 정책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데드캣 바운스가 지금 두 번째 나오고 있는 모습인 거죠. 정부는 그럼 정책 앞으로 하반기 어떻게 펼칠까요? 요즘에 집값이 좀 너무 오르는 것에 대해서 한국은행 총재도 너무 많이 오른다, 부담스럽다라는 비슷한 코멘트를 한 것 같은데. 일단 공급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서울의 아파트가 앞으로 2년, 3년, 4년 계속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가장 강력한 근거로 얘기하는 게 지금 공급이 너무 없다. 그러니까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정부 당국에서도 이런 부분을 우려해서 조만간 이제 지금 뭐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고. 공급이 너무 없는 건 맞나요? 공급이 없는 거는 맞아요. 자, 이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서울의 공급 물량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4년과 25년은 확실히 작죠. 근데 25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언제부터가 없냐면 이제 26년부터가 없는데 이거를 이제 확정 물량이 아니라 확정되지 않은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까지 더하면 이렇게 됩니다. 26년 그래도 없네요. 아니요. 근데 이 중에서 요거는 이제 착공 및 분양 단계에 있는 거나 그다음에 이주 및 철거 단계에 있는 거는 아직 정확한 입주 날짜가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얘가 좀 더 이렇게 26년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요 두 개가 분산돼서 26년도에 들어온다라면 26년도 그렇게 입주 물량이 작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거는 맞지만 아주 작지는 않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서울 같은 경우도 서울만 입주 물량을 보면 안 되고요. 이제 수도권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렇죠. 직주 근접이 같이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입주 물량 작나요? 안 작습니다. 25년도 안 작아요. 언제 작았냐? 11, 12, 13, 14, 15년 이럴 때가 작았죠. 5년 연속.
근데 지금은 5년, 내년까지는 물량이 절대 작지 않고 한 26년 정도 되면 작아질 수 있지만 또 재건축, 재개발 이것들이 요 안으로 들어오면 그렇게 너무나도 작은 입주 물량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는 2010년, 2011년에도 기사 찾아보세요. 부동산 공급 부족이라는 키워드로 2010년, 11년 기사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때도 무슨 기사가 나왔냐? 지금 공급 물량이 너무 작다. 서울의 아파트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기사가 정말로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를 한번 가라앉고 2009년에 데드캣 바운스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데드캣 바운스가 2011년에 또 한 번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완전 쭉 빠진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지금 두 번째 지금 데드캣 바운스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요 이후로는 이렇게 쭉 빠지는 하락세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공급량이 있습니다. 없는 건 맞지만 사람들이 공포 분위기 종성할 정도로 없는 거는 아니라고. 그 정도까지. 정부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왜 공급이 없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근데 이제 그게 심리가 있는 거죠. 워낙 사람들이 막 공급 없다고 막 지금 상승 얘기하시는 분들은 다 공급 없다고 난리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네. 어떤 대중들의 이런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거고, 지금이라도 빨리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다. 이제 공급이 그렇게 작지 않다. 우리가 공급할 거야. 라는 이런 신호를 정부에서 줘야죠.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하락을 좀 하게 만드는 PF 문제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좀 남아있나요? PF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죠. 네,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요게 이제 얼마 전에 한국은행에서 나온 금융안정 보고서에 있는 PF 관련 자료입니다. 자, 이제 보시면, PF 대출 잔액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24년 1분기에 약간 줄어들었어요. 약간. 자, 근데 문제는 뭐냐? 바로 이 연체율입니다. 자, 보시면 지금 맨 위에 있는 게 요게 지금 증권회사입니다. 증권회사의 PF 대출 연체율이 얼마냐? 17.6%예요. 그 다음이 요 파란색, 요게 바로 이제 저축은행의 연체율인데 요게 11.3%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들도 연체율이 올라오고 있지만 특히나 지금 저축은행이나 증권회사의 PF 연체율이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럼 PF 문제가 터질 거냐? 그거는 모르죠. 자, 그거는 모르는데 이 PF 이런 연체율이나 PF의 위험성이 연결이 되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미분양 데이터예요. 미분양. 네. 만약에 자, 미분양이 증가를 하면은 네. 당연히 관련 사업을 하는 이런 주체들은 뭐 증권사나 저축은행이나 건설사나 돈이 유입이 될까요? 안 되겠죠.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미분양이 증가하면은 PF 리스크가 더 커지는 거예요. 미분양이 감소하면은 PF 문제가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그런데 23년과 24년의 부동산 시장이 다른 게 뭐냐면 23년에는 미분양이 줄였거든요. 그런데 23년 말부터 미분양이 지금 다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분양이 지금 증가를 하면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연체율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이 두 개가 만나면 어떻게 되죠? 진짜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되지 않았지만 네. 만약에 이제 7월달, 8월달, 9월달 제가 9월달을 경고를 했는데 자 이때까지 만약에 미분양이 증가한다. 네. 그러면 그때는 진짜 이 PF 문제가 훨씬 더 위험해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뭐 다른 영상 보니까 외환위기 금융위기 같은 위험 시그널도 있다고요. 그때랑 비슷한. 요 때랑 비슷한 신호요. 네. 네. 비슷한 신호가 있죠. 자, 이제 바로 요 차트인데요. 네. 요 차트는 뭐냐면 원달러 환율과 외환 보유고 차트입니다. 외환 보유고. 자, 이제 보시면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었던 거는 역사상 딱 3번밖에 없었어요. 그때가 언제냐? IMF 터지기 전, 그 다음에 금융위기 터지기 전, 네. 그리고 지금이에요. 자, 그리고 이럴 때마다 환율이 이렇게 올라갔죠? 환율이 급등 한번 했고, 이때도 급등 한번 했고, 지금도 최근 계속 올라가고 있죠, 지금 환율이. 그래서, 지금 방송하는 지금 환율이 1386원 지금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외환보유가 지금 줄어들고 있고, 이게 지금 상당히 저는 좀 위험한 신호다라고 좀 보고 있고, 또 하나 이제 미국에서 미국의 부동산 지표 중에 굉장히 지금 위험한 지표가 하나 있는데, 자, 그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이제 요 데이터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 관련한 이런 부동산 데이터도 몇 개를 좀 보고 있는데,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이터가 바로 이 데이터입니다. 요거는 뭐냐면 매물 건수 나누기 거래 건수예요. 즉, 이 지표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매물은 쌓이는데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부동산 시장에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지표가 저는 이제 9 이상으로 올라가면 위험 신호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9 이상 올라간 적이 이제 1990년도 초반, 그 다음에 금융위기 때, 그리고 지금입니다. 이때도 이제 보시면 2022년 하반기에 10.6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도 미국의 어떤 이 부동산 시장에 뭔가 신용경색에 문제가 나타나면서 한국에도 상당한 하락이 있었잖아요. 근데 얘도 지금 9.3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지금 부동산 시장도 뭔가 지금 좀 심상치 않다라는 거죠. 자, 또 제가 여기서 또 왜 부동산 대세 상승이 오기 힘드냐. 이거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바로 이겁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지금 시중의 유동성이 단기 유동성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감소를 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단기 유동성이 감소를 한 거는 자, 보시면 이제 이때 IMF 전 그리고 금리 위기 전 그리고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M1 통화량 나누기 M2 통화량인데 요게 이제 감소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시중의 단기 유동성이 지금 메말라가고 있다는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얘가 지금 요때 우리 기억하시죠? 22년 하반기에 엄청난 하락이 있었죠? 네. 그때 이 단기 유동성이 어떻게 됐죠? 크게 하락을 했죠. 그리고 이때 19년 11월 이후로 단기 유동성이 계속 증가를 했죠. 이때 어떻게 됐어요? 엄청나게 크게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 유동성이 증가하는지 감소를 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시중에 돈이 좀 돌아야 이게 뭔가 투자로도 들어오고 할 테니까. 자, 그런데 이거를 제가 최근으로 좀 당겨볼게요. 최근만. 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 내려가고 있고, 요게 또 가장 최신 데이터가 이렇게 또 확 내려왔죠. 네, 그래서 지금 시중의 단기 유동성도 지금 말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부동산, 근데 또 제가 좋은 건 말씀드리면, 자, 여기 보시면 무역수지 있죠? 무역수지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뭐 수출도 엄청나게 지금 잘 되고 있고, 그래서 반도체, 뭐 자동차, 방산, 뭐 조선 이런 쪽으로는 지금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이를 또 반증을 하듯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지금 무역 수지가 굉장히 아주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인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그러다 보니까 역사상 어떻게 보면은 너무 특이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자, 어떤 특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자, 원래 요 주황색이 경기 선행지수예요. 앞으로 6개월 뒤에 경기가 좋아질 거냐 말 거냐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 요 파란색, 얘는 경기 동행지수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경기가 얼마나 좋은지 안 좋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선행지수가 6개월 뒤니까 먼저 움직이겠죠? 얘가 먼저 좋아지면 동행지수가 따라 좋아지고, 얘가 나빠지면 동행지수도 뒤늦게 나빠져요. 그래서 선행지수가 항상 먼저 움직이고 동행지수가 따라 움직였는데, 자, 최근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냐면 보시는 것처럼 23년 4월 달에 선행지수가 바닥지고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즉 지금 경기가 지금 좋아지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좀 올라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6개월 차이니까 그럼 23년 10월 달부터는 얘 동행지수가 올라가는 게 맞아요, 계속. 그런데 동행지수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계속 떨어지고 있고 최근에 아예 급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5월 말에 지금 나온 데이터, 그래서 투자, 소비, 생산 지금 다 지금 망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잖아요, 통계청에서. 그래서 이거를 지금 보면은, 아니 경기 선행지수를 보면은 지금 상당히 지금 경기가 지금 좋아질 때가 됐는데 지금 동행지수는 너무 안 좋아요, 지금.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지표들을 봤을 때 정말 이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또 온도차가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게, 여기서도 지금 보여지다시피 지금 좋은 사람은 일부 업종은 아주 좋은데 특히 대기업은 지금 문제가 없거든요. 대기업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좋게 느끼실 텐데, 중소기업 다니시거나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너무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부의 엄청난 이런 양극화 현상이 부동산 시장에도 저는 지금 이런 지금 양극화의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 수도권에 있는 무주택, 1주택자분들은 어떻게 되죠? 기다려야죠. 기다려야 된다. 네, 기다리시면 됩니다. 네. 네, 머지않아 아마 내년 한 2, 3분기 정도면은 저는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시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번에 2차 하락이 나타난다라면은 완만한 하락보다는 저는 급격한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럼 급격한 하락이 나타나게 되면은 22년처럼 한 6개월 만에 엄청난 폭락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하락이 저는 나타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9월서부터 6개월, 1년이면은 내년 한 2분기, 3분기 어느 즈음이 바닥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혹시 그럼 지금 사도 괜찮은 지역도 있긴 한가요? 지금 사도 괜찮은 지역이 있긴 하죠. 어디 쪽이죠? 일단 여러 지역들이 있어요. 일단 충남의 일부 지역도 있고, 네. 울산 같은 경우도 저는 일부 지역은 울산도 지금은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고. 울산 왜요? 울산은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울산 동구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저는 집을 사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고, 근데 울산의 최적의 매수 시기는 지금 당장보다는 올해 말이나 한 내년 1, 2분기 요때가 이제 울산에 집을 사기에 아주 좋은 저는 타이밍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5대 강시 부산은요? 부산은 좀 시간 걸릴 것 같고요. 대구도 마찬가지예요? 대구는 아닙니다. 대구도 빨리 기회가 올 거예요. 그래서 대구도 올해 말이나 내년 1, 2분기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구도. 그 다음에 인천 같은 경우도 올해 말에서 내년 1, 2분기 정도. 네. 그래서 일부 광역시 대구나 인천, 그 다음에 울산 이런 데는 좋아질 게 확실하게 데이터로 보이거든요. 네, 지금 이런 저평가 정도도 많이 좀 내려왔고 허리나 허리 밑으로 지금 떨어진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 지역들은 관심 좀 두시고 올해 말 내년 상반기 정도에 내 집 마련 하시면 되게 좋을 어떤 데이터들이 이제 지역 하나만 예시를 한번 볼까요? 대구 볼까요? 네. 대구 대구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대구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예요. 네. 근데 대구의 지금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평균보다 낮죠. 최저점이 한 70 초반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84예요. 그럼 이제 거품이 거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전세 같은 경우는 뭐 거품이 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입주 물량이 올해까지는 굉장히 많죠. 작년과 올해 입주 물량이 많은데 내년부터는 대구가 어떻게 되죠? 입주 물량이 확실하게 줄어듭니다. 확실하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올해 말 내년부터는 대구는 이제 바닥 찍고 대세 상승으로 아마 들어가게 될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대구도 미분양이 지금 계속 줄고 있죠. 네, 이제 공급이 더 이상 없으니까 미분양 앞으로 계속 줄어들 거고요.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는 미분양을 올해 말이나 내년에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지금 미분양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소식이 아마 어쩌면 앞으로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정부에서 조만간 내놓을 대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미분양 위험 관리 지역, 지금 많이 쌓여있는 이런 지역들의 미분양 아파트를 매수를 할 경우에 양도세를 면제하는 이거를 지금 이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카드가 나오면 줍줍하셔야죠. 그때는. 그 카드가 나와서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전국이 아니라 그런 이제 미분양 관리적 좀 미분양이 많이 쌓이고 지금 시장 안 좋은데 지방이죠 거기는. 네, 그래서 지방의 일부 지역은 지금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게 될 경우에 뭐 5년 동안 한시월 양도세 면제하겠다. 아마 이런 정책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또 나와야 PF 문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해결이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 카드가 올해 어느 즈음에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카드가 나오면 지금 미분양 관리 지역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는 줍줍하시면 저는 되게 괜찮은 선택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주는요? 광주요? 분위기 너무 안 좋죠, 지금. 제가 광주도 좀 안 좋을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었는데, 광주 한번 볼게요. 자, 광주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어떻죠? 여전히, 그쵸, 부담스러워요. 빨간불이죠. 얘가 이제 좀 초록색이 들어와야 이제 덜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한 명치 정도, 배꼽 정도 있다고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광주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에 대한 리스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올해 좀 많고 내년 별로 없고 내후년에 또 많고 이런 식으로 핑퐁 식이고요. 자, 근데 이제 미분양이 계속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미분양이.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수급이 아직까지는 안 좋아요. 그래서 매매 시장도 완전 지금 얼어붙어 있고 전세 시장도 아직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좀 회복이 되려면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남은 지역 그러면 대전, 세종은요? 대전, 세종. 여기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이제 좀 같이 봐야 되는데 일단 대전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지금 수급 데이터를 보면은 제일 왼쪽에 있는 게 대구, 세종이죠? 매매 시장 분위기가 엄청나게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밑에 있다라는 거는 전세 시장 분위기도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전국에서 지금 제일 분위기 안 좋은 데는 세종과 대구다. 자, 그 다음이 대전이 여기 있죠? 그래서 대전도 왼쪽에 많이 있죠? 그래서 그나마 대전은 전세 수급은 괜찮지만 매매 수급이 별로 좋지 않은 이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자, 대전의 지금 주택 구입 부담 지수도 어때요? 여전히 평균보다 꽤 높습니다. 네, 평균보다 꽤 높아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대전의 아파트는 조금 사기에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대전은 어때요? 작년까지는 물량이 작았지만 올해 내년 2년 연속 많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 계속 많아지기 때문에 이 입주 물량에 대한 또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입주 물량에 대한 리스크가 내년 말이나 언제쯤엔 사라지겠죠. 그럼 어때요? 그때는 가격이 허리 밑으로 떨어지고 입주 물량도 감소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다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세종과 대전 같은 경우는 내년 한 중순 정도부터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당분간은 좀 약세를 면하기 쉽지 않겠다. 자, 그럼 요즘에 혹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요즘 어떤가요? 폭망하고 있죠. 요즘 더 떨어지고 있나요? 네, 자, 상업용 부동산의 상황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데이터가 있는데 혹시
뭐 김 작가님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앞으로 24, 25, 26년은 어디에서 기회를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경매요? 그렇죠. 자, 매각 통계로 들어가서 서울의 상업용 부동산 경매 추이만 보겠습니다. 어때요? 엄청 늘었네요. 엄청 늘고 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훨씬 더 많이 증가할 겁니다. 이거를 20년 차트로 볼게요. 상업용 부동산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죠? 네. 예, 이제 시작이고요. 상업용 부동산은 내년, 내후년까지도 굉장히 좋은 경매 물건이 아주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지금 임장을 다녀보거나 하면은 지금 시장이 내놓은 가격이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 때 그때 또 건물 사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여전히 지금 예전 생각을 하시면서 하는데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여기는 지금 특례가 없잖아요. 비싸게 내놓는다는 거고. 그렇죠. 만약에 지금 서울에 지금 부동산 신세가 특례나 그다음에 특례 보험자는 없었잖아요. 상업용 부동산 시장처럼 이렇게 됐을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런 정책들을 꺼내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뒤로 이제 이렇게 좀 밀어 놓은 거죠.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은 지금 경매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고 네. 또 뭐예요?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장사도 안 되고 그리고 은행 이자가 지금 몇 %인데 제가 건물을 좀 알아보고 있는데 수익률이 2.5%, 3%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지금 은행에만 이자를 넣어놔도 지금 3.5% 달러 예금하면 지금 5% 이상 이자를 주는데 지금 건물의 월세 수익률이 지금 2몇 %인데 이거를 지금 그 값어치에 사라고?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샌프란시스코의 상업용 부동산이 막 80%, 90%까지 막 하락해서 낙찰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한국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지금 한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거품이 껴있고 네. 아마 좀 건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 특히 대출을 껴서 건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상당히 힘든 시기가 아마 지속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자 부담이 크니까. 그렇죠. 근데 월세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자, 그럼 지금 정리하는 질문으로 올해 하반기 한국 부동산 시장에 찾아올 주요 변화랑 투자 기회에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24년 하반기가 이제 본게임 네. 시작으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고요. 네. 일단 스트레스 DSR 때문에 2달이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9월 달부터 저는 본격적인 뭔가 변화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9월 높다. 달부터. 9월 달부터. 자, 그리고 또 한 번의 이제 상당한 하락은 우리가 맞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리고 나서야 정말 좋은 기회가 온다. 네. 그리고 그런 또 한 번의 하락으로 인해서 이런 하락이 발생을 하게 되면 경매 건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늘어나겠죠.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겠죠. 네, 그래서 25년 하반기부터는 진짜 경매의 엄청난 전성시대가 저는 열릴 수 있다. 25년 하반기. 지금도 시작이지만 지금도 늘어나고 있지만 2차 하락이 오면은 더 늘어나는 거죠, 이제. 네. 근데 이제 경매로 나오기까지 6개월에서 1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25년 뭐 6월 달 연말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마 니치고 김기원이 내년부터는 스탠스가 많이 바뀔 겁니다. 저를 이제 짧게 아시는 분들은 뭐 김기원은 무슨 부동산 플랫폼 사업을 하는 사람이 무슨 하락 얘기만 하냐. 근데 저는 진짜 상승 얘기하고 싶어요. 아니 부동산 플랫폼 지금 200억이 넘게 들어간 지금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람이 하락을 하면 저한테 좋을 게 있을까요? 없겠죠. 하나도 없어요. 정말 상승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데이터를 가지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내년부터는 스탠스가 많이 달라질 겁니다. 네. 내년 하락해. 내년에 가자 김기원 제가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변화의 시작이 올해 9월에 시작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9월 말쯤에 대표님 모시고 초대해서 이야기 들어보고 데이터 보면 그때 변화가 시작 안 하면 대표님이 틀릴 확률이 좀 높아지는 거고.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연말까지 오른다? 연말에 제가 연말에 사과 방송하러 김 작가 TV에 나오고 네. 실제 떨어지면 네. 맞춤 방송으로 나오고. 알겠습니다. 대표님과 제가 9월달 변화가 있을 때 꼭 한번 모시고 그 변화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리치고 김기원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